이제 장면이 바뀐다. 소재기하고 소속요건하고 그다음에 소재기 효과까지 한 거야 지금. 그다음에 이제 소재기한 걸 전제로 해서 심리가 열리는 뭐 이런 것을 상정해서 배치되어 있어. 그래서 심리의 기본 원칙이 일단 심리의 4대 기본 심리 원칙이 공개 심리주의, 공개된 법정에서 구술이 원칙이야.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그 서면에 자기의 주장을 담은 것을 구술로 진술을 해야 돼. 그것을 판사 앞에서, 판단자 앞에서 그걸 직접 심리주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쌍방이 대등한 변론을 펼칠 수 있게 쌍방 심리주의. 이렇게 해서 4가지 심리 원칙이야. 공개, 구술, 직접, 쌍방 이런 심리 원칙이야.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차원을 달리해서 수시제출주의에 대칭되는 적시제출주의라는 용어를 써. 적절한 어떤 시점. 그전에는 수시제출주의야. 수시제출주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변론이 우리가 열리는데 하루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종결되지 못하고 속행되고 하다가 변론이 판단하기에 성숙됐으면 종결을 하겠지. 그리고 판결을 하겠지. 그래서 앞에서도 변론이라는 거는 판결 선고까지 이걸 전체적으로 변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판결을 빼고 의미에서 변론이라고도 하고 또 변론 속에서 이제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주장이 상대방에게 반박당하면 증거조사를 또 해야 되니까 증거조사하는 것까지 해서 변론기일이라는 의미에서의 변론과 증거조사까지 합쳐서도 변론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한다. 그래서 변론을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판결까지 포착할 수도 있고 이제 본격적인 변론은 주장을 펼치는 뭐 이런 단계다. 뭐 이런 얘기 등을 해왔어. 그런데 이렇게 속행된다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변론이 종결까지 이 판단을 위한 용어로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변론의 일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써. 변론의 일체성. 그래서 변론이라는 것은 일체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과거에는 이게 수시로 공방을 펼칠 수 있는 종결시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변론을 종결한다는 것은 판단함에 있어서 이제 성숙됐다라고 해서 법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사자한테 더 할 얘기 없지요. 더 낼 증거 없겠지요. 이렇게 해서 종결을 한다라고 그랬지. 그럼 그 사이에 변론이 일체성으로서 수시로 제출할 수 있느냐 보면서 종래는 수시제출주의였어. 수시제출주의를 취하게 된 종래의 취지는 처음에 딱 그럼 다 안 내면 나중에 수시로 못 내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고서 약간 조급하달까 겁먹고 처음에 그럼 다 막 쏟아 부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 상황에 맞게 이렇게 내라. 근데 또 그걸 어떻게 본다면 너무 또 풀어져 가지고 낼 때 또 안 내는 거야. 한참 이 싸움이 탁 부닥쳤을 때 그 안건을 놓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쓱 눈치 보면서 그쪽이 어떻게 하는 것만 쓱 보면서 지는 안 부닥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 끝나려고 하는데 그때 더 얘기할 거 있다는 식으로 하고 그래서 수시제출주의에서 지금 이 전체의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라는 적시제출주의로 이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에 있어서 146조가 변화를 줬어. 그래서 시기에 만약 늦게 냈다면 실기한이라는 용어를 쓰지. 기회를 놓친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 라는 이 조문을 149조에서 두고 있지. 다만 실기했다고 공격방어 방법을 각하시키는 것은 실무상 그렇게 있지는 않아. 아무리 그렇게 됐어도 그게 이 승패를 가르는 공방의 내용이면
실제 공방의 과정에서 실기했다고 그걸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승패의 본격적인 것에 좀 걱정이 되니까 함부로는 잘 안 해. 그렇지만 제도상으로 적실 제출주의를 백업해주면서 실기했다 그러면 각하시키는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 각하시키는 149조 1항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각도에서는 집중 심리주의라는 용어를 써. 하여튼 지금 우리가 변론, 심리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원칙. 집중이라는 것은 콤팩트하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원래 길도 이렇게 사실은 늘어지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늘어질 것 같으면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 그래서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를 통해서 격까지 다 떼고 니들 싸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라고 정리정돈하고 여기서 한번 콤팩트하게 하자 라는 변론 준비 절차를 두고 있어. 그러니까 변론에 앞서서 소장이 제출되고 답변서 등이 제출되는 와중에 이건 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면 변론 준비 절차로 가는 거야. 형사에서도 요새도 그 용어 나오지.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 뭐 공판 준비 절차는 당사자가 안 가고 그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갔다 뭐 이런 게 요새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거치는 건 아닌데 이것도 또 변화가 있었어. 종래는 또 이쪽을 거치는 것을 더 의주를 했던 것에서 2008년 이후부터 민사소법이 2002년에 대폭 개정됐는데 그때는 2002년에 개정될 때는 변론 준비 절차 의주로 진행하는 틀을 갖추다가 2008년에 다시 풀었어. 그래서 지금은 변론 준비 절차를 반드시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되지는 않고, 그렇지만 제도상으로 변론을 여는 게 기본적인 흐름인데 상황에 따라서 준비 절차를 거쳐서 쟁점을 정리시키고 이 변론에서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따른 증거, 조사 등을 증인신문 같은 걸 집중적으로 해라 라는 게 집중심리주의고, 그것을 증거조사에서 붙여서 얘기하면 집중 증거조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집중심리주의, 그다음에 집중 증거조사 이런 용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기본 이 심리의 원칙이야. 제일 헷갈릴 만한 거는 여러분이 공개심리주의 하는 거 뭐 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지. 과거에는 공개심리주의에 대칭되는 전근대적일 때는 밀행위 심리주의 이런 게 있었어. 그럼 밀실, 밀행 이러면 비공개 이런 거 보면 막 자기네 구미로 뭔가 의도대로 정치적인, 만약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지. 정치적인 뭐 이런 것을 정적을 친다든지 갑자기 우리 일반 공개되면 약간 규제나 이렇게 공정한 뭔가 보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밀실로 해버리면 안 되는 이런 반성에서 공개심리주의를 취한 거지. 근데 공개심리주의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고 헌법적인 심리 원칙으로도 있어. 그게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고 민사사건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야? 비공개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포인트를 두는 건 딴 책은 그렇게 포인트 안 두는데 이 영업비밀적이라든지 기업비밀이라든지 이런 사건 또 가끔가다 보잖아. 이혼 사건 거기 막 우리가 세간에 대기업 뭐 며느리 뭐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거기 가끔가다 보면 조정으로 간다. 조정이라는 것이 비공개적으로 하니까 이게 재판 일반 판결로 보면 공개가 되니까 그 공개라는 거는 이제 법정에 가서 이렇게 누군가 볼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런 기업의 영업비밀적인 사건이라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들어간 사건은 오히려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역으로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공개심리주의라는 틀에서 거기 오른쪽 박스를 보면 예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내가 용어를 쓰잖아. 신분관계소송에서 이렇게 드러난다. 드러나는 게 재판을 받으려니까 이 드러나는 게 좀 더 재판을 받고자 하는 이 구제를 받으려는 것보다 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뭔가 주저주저 되는 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신분관계에 뭐 이런 거,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영업 비밀 같은 거. 영업 비밀 갖고 막 싸우는데 그게 막 누구한테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그게 뭐 싸우는 의미가 괜히 내 거 독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독특한 뭐다 뭐 네가 내 거 베꼈네 안 베꼈네 하는데 공개되면
물론 특허라는 건 특허청에 출원이 되어 있지만 특허 말고 영업비밀 같은 건 출원도 없이 자기가 그냥 유지해서 뭔가 영업적으로 거기에서 이익을 뭘 하려고 하는데 막 거기서 상대방이 싸니까 이게 네 거 모방했느니 내 거 했느냐 하면서 그럼 이렇게 막 따지다 보니까 그 어떻게 그걸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든지 어떻게 만들었다든지 하는 거를 갖고 막 싸우다 보면 남들이 보고 그렇게 만드는구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비공개할 필요성 있지 않는가가 오히려 역으로 포인트를 두고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같은 거 거의 안 나오는데 문제의식은 있어. 더 나가면 요새 판결문 공개까지 가잖아. 판결문에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있으니까. 그래서 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 내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하지 법서에 보면 좀 고상한 말을 쓰는데 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이게 방어적으로 이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적인 이런 거를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신분관계 소송이나 영업비밀, 기업비밀 이런 사건에서. 그래서 거기 예에서 보면 그 표현을 뭐라고 썼어? 둘째 줄, 예 둘째 줄 뭐라고 용어 썼어? 좀 저급어 같이 들려지는데 법서에 등장해서는 잘 못 보는 용어인데 뭐야? 그 요마음이라는 거야. 요 단어가 그냥 드러나는, 뭐 노출되는 이거보다 이 말하고자 하는 심정이 아주 딱 정확해서 내가 썼어. 법서에 차마 쓰는데 이거 비속어에 가까운 용어인데 이 드러나다 정도보다 이 어떤 이해의 그 강도랄까 이게 딱 심리적으로 느껴져? 느껴져? 그래서 나도 약간 비속어지만 이게 대학 교수가 쓸 말이냐 교과서에. 근데 이 말이 그냥 드러나다, 노출되다, 뭐 밝혀지다 보다는 까발겨진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그게 그래서 공개에 대해서 뭔가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즉 헌법에 있는 거고 헌법에서도 비공개할 수 있는 건 뭐야?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 이런 거로 비공개할 수는 있어. 그렇지? 근데 그건 너무 큰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국가의 안전보장 뭐 이런 뭐 외교안보 이런 거 말고 개인의 문제이긴 한데 프라이버시적인 거. 기업의 문제인데 그 영업적인 기업적인 비밀 같은 거 이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그 다음에 구술심리주의로 넘어갈게. 여기서는 뭐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냐면 서면으로 막 내는 게 있어. 뭐 소장도 서면으로 내고 답변서도 서면으로 내고 준비서면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준비서면 용어 쓴다고 그랬지.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야. 애초 소장, 애초 답변서는 원고의 첫 번째 서면을 소장이라고 부르는 셈이고 피고의 첫 번째 서면을 답변서라고 부르는 셈이고 그 다음부터는 준비서면이라고 불러. 뭔가 이렇게 제출하는 서면을. 뭐를 준비하는 거야? 변론을 준비하는 거야. 그 뉘앙스를 이해하면 돼. 즉 구술주의이기 때문에 이건 준비하는 서면에 불과하고 실제는 구술로 이 서면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가서 판사 앞에서 직접 공개된 법정에서 쌍방심리에서 구술로 이야기해야 자기가 주장을 한 게 돼. 서면만 낸 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지? 근데 왜 서면을 내게 하느냐? 오히려 말로 하면 두서가 없고 그다음에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말을 못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판사도 법정에서 이게 5번, 6번 변론하고 그 한 기일에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5, 6건, 10건씩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턴이 4주마다 돌아오고 변론 한 서너 번 속행되면 6개월, 1년이 가지. 그럼 6개월, 1년 지나서 자기가 판결문 쓰려는데 아무리 머리 좋아도 어떤 사건에 이렇게 막 인상이 남은 건 어떨지 몰라도 그 구구절절히 말한 거를 다 이렇게 6개월 뒤에 생생하게 구술로 들은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서면 재판이 될 수밖에 없지. 서면을 보고서 하겠지. 그렇지만 실제 변론은 구술로 하는 거다. 서면에 20페이지, 30페이지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보다 언제적부터는 이게 막 복사하고 판례 갖다 붙이고 또 변호사들이 되게 열심히 하니까 막 이 서면이 두꺼워지기 시작한 거야. 옛날같이 막 쓰거나 타이핑하거나 할 때는 뭔가 시간적이라든지 그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막 그냥 갖다 무작정 붙이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법원이 요새는 30년 이상 쓰지 마라 그래. 거꾸로. 그래서
서면에서 잘 현출시켜서 포인트도 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는 하는데 원래는 구술로 이렇게 하는 거가 중심이고 그 서면은 그걸 백업만 해주는 건데 사실상은 서면 재판처럼 운영될 수밖에는 없다 이런 거지. 그렇지만 구술주의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6-5번 보면 옆번호 필수적 변론의 원칙에서 나오는 그 변론이라는 것은 구술 변론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6-6 옆번호 보면 서면 이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심리주의, 판사 법관 앞에서 직접.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데 여러분은 판사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재판부 앞에서 다시 이렇게 구술로 직접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지. 그렇지? 항소심하고 1심의 관계도 어떻다고 그랬어? 1심과 항소심의 속심 관계니까 항소심 첫날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지금 내가 말하려는 거랑 연결시켜봐. 1심과 항소심 관계를 저번 때 잠깐 얘기해 줬지. 항소심이 1심의 판결로 마감을 했지만 항소가 되면 다시 터져서 이렇게 해서 연속되는 거인데 그 최종적인 항소심의 판단에 있어서의 사실심 변론정지시는 항소심 변론정지시지. 1심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항소되면 항소심에서도 또 변론이 열리고 항소심 첫 번째 변론, 항소심은 아무래도 1심보다는 뭐 더 횟수는 많지 않겠지만 하여튼 변론이 열려서 항소심에 변론이 종결되는데 이게 1심 판결이 있었던가 터져서 어디께 다 이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정결시인 항소심 변론정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 잘 이해는 안 될 듯 될 듯 하면서 그때 했지. 어디서 했어? 간감 판결에 효력할 때 한번 얘기해 줬지. 소송 능력 놓치고 뭔가 판결했을 때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할 때 요 관계 얘기해 줬지. 그럼 잘 봐봐.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항소심 첫날 가서 항소심에서만 하는 변론 갖고 항소심 판결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다 지금 연속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연속되는 거야. 근데 연속되는 건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하고 틀리잖아. 판사들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항소심 판사한테 자기가 연속이니까 어디 거 다시 해야 돼. 원칙대로 하려면. 자기 하고 뭐 하여튼 1심 거 무시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1심 거 살리려면 1심에서 얘기했던 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1심에서 자기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안 하면 항소심 판사한테는 판단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해하겠지? 그렇다고 그럼 다 말할 필요까지 있느냐 보면서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1심 변론 결과를 그냥 원용한다라고 해서 끌었어. 약간 조금 설명을 붙이는데 그걸 막 1심에 막 변론 5번 한 거 뭐 거기에 별 필요성 없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자기가 펼쳤던 얘기를 그럼 고지것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사 판단에 들어가기 시키려면 다시 얘기해 줘야 돼. 막. 근데 1심에서 했던 부분을 대부분 끌어다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1심 변론에 이걸 갖다가 다시 원형해서 써먹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해서 그게 진술된 것처럼 처리하는 거야. 그런저런 거가 직접 심리주의, 한편 또 구술 심리주의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직접주의이다. 직접주의에서 6-11에 제목 붙인 거 봐봐. 변용되거나 후퇴됐다고 해서 변론의 갱신. 이 변론의 갱신이라는 게 그런 거야. 원래는 제대로 하나부터 둘, 셋, 100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싸잡아서 변론 갱신합니다. 이렇게 하면 1부터 100이 이렇게 진술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서면주의도 구술주의에 대해서 사실상 서면주의적으로 된다처럼 이 경우도 이런. 그래서 앞에서도 구술주의에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 구술주의가 형해화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 구술주의에서 보면 형해화라는 용어 쓰는 거 알겠지. 그런 문제점. 하지만 현실적인 어쩔 수 없는 뭐 등등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지금은 직접주의에 있어서 후퇴되고 있다라는 거지. 특히 여기서 선택형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심리 갖고는 무슨 사례를 내려면 잘 낼 수는 없고 선택형 지문으로만 주로 나와. 여기는 뭐 사례가 뭐 특별히
그게 6-13이야. 이런 것 중에 직접주의를 관찰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영역이 증인신문 영역이야. 왜냐하면 증인신문은 증인을 불러가지고 판사가 그 답변 태도의 진실성 여부나 신뢰도 같은 걸 표정이나 이 태도까지 봐가면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앞에 판사는 했는데 그걸 무슨 그냥 퉁치는 식으로 하자. 퉁친다는 말도 좀 비속어인데 하여튼 뭐 뭔가 했죠 하고서 그냥 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건 다시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증인신문만은 조금 특별한 배려를 해. 직접주의 요청이 보다 강함으로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 밑에 6-13 합의부의 경우는 다 바뀐 경우는 물론이고 물론 합의부가 3명이니까 1명 바뀐 경우까지는 아닌데 반수 2명 바뀌었을 때는 다시 해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어.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선택형 지문에는 종종 등장해. 단독 판사의 경우는 뭐 반수라는 게 한 명이 바뀌면 한 명이 바뀌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왜 그런지는 이해하겠지. 그 증인 신문에 있어서 직접주의 요청에 이 부합하게 할 필요성이 되게 높은 영역이라는 거지. 되겠지? 그다음에 쌍방 심리주의는 이제 쌍방 뭐 용어는 알겠지. 양쪽 당사자의 절차 보장에 있어서 뭐 양쪽 다 절차 보장해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또는 앞으로 배울 게 뭐가 있어? 앞으로 배울 것 중에 여러분이 혹시 착각할 건 결석하면 쌍방 심리를 해야 되니까 한 명의 결석을 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때는 그때 남들 처리하는 게 있어. 그건 쌍방 심리주의랑 직결하면 결석했으니까 이 사람 안 나왔을 때 이쪽이 재판 진행하면 이게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착각할 수 있는데 결석은 그런 치가 없는데 뭐는 하나 우리가 배웠거나 배우는 거야.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어? 절차를 중단시키고 절차를 수개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수개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측면에서는 당사자 변경이 일어나. 그런데 왜 절차를 중단시키겠어? 쌍방 심리주의에서 한 편이 죽었으니까 수습을 하고 쌍방의 심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절차를 중단시키는 건데 다만 그 사망한 당사자 측에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는 대리인이 잘 이렇게 커버링 해준다는 전제하에 233조가 절차의 중단 등이 있고 238조가 하나 중요 조문인 게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굳이 중단시키지 않고 예외를 인정하는 이런 조문 등이 자주 등장하는 조문이지. 되겠지?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면 돼.